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진호입니다. 사실은 명사 특강에 초청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는 이런 강의에 익숙치가 않아요. 저는 연구 생활 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됐는데 늘 닭장 같은 교수실에만 있었어요. 한 번도 밖에 나와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과학과 관련된 강연은 비교적 익숙하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라 뭐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엄청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었어요. 물론 삶과 학문에 대해서 내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하겠지만은 창의성을 묻는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하고자 해요. 저는 원래 81년도에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부임했댔어요. 그래서 한 25년 동안 서울대에 근무하다가 2004년도에 이대로 왔어요. 이대로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대에서 사실은 나노과학과 융합과학의 꽃을 피워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런 저희 연구의 항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창의성을 개발했는지, 특히 화학 분야 연구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내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기 처음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ever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그래서 저 말씀은 내가 항상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았어요.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음속에 이제 학문을 하려면 열정을 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교수 생활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센텐스를 학생들하고 나눠요. 왜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는지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연구 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연구의 여정은 엄청나게 길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항해하는 거고 비슷해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도정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게 상당히 가슴에 와서 닿아서 여러분에게 이 시를 소개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리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젖으며 인생의 역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학문하는 길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목차를 되게 좋아해. 과학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차례에 요거 어떻게 띄우죠? 네, 이거. 네. 됐다. 네. 이거. 됐어요. 여기 크리도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크리도십은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크리에이티브 앤 리더십, 이거 융합된 말이에요. 융합월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창의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먹방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요새 셰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그 얘기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의 목표를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학문을 찾아서 어떻게 내가 변화해 나갔는지 그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에이더십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리더십이에요. 최근에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의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새 SNS가 하도 발전해가지고 그렇죠? 모두 자기가 직접 다 어떤 이슈에 다 참여하죠. SNS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은 그렇게 공감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SNS 통해서도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의 조건에는 수평적 사고, 그 다음에 수평적 사고를 통한 그런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하고, 또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하고 스마트한 기술과 접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기반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또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너무 느리게 적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에서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괴짜형 그 인간, 괴짜형 인간이지만 상당히 그 뚜렷한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또한 존중받아요, 요새는. 그리고 또 일과 놀이가 확연히 분리가 되고 부드러운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질적인 것, 또 새로운 것을 잘 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리더십, 그걸 우리가 크리에이터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 싸이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싸이는 사실은 음악적 재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B급이다. 그렇죠? 음악은 B급이다. 근데 춤도 B급이야. 그렇죠? 춤도 뭐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그 뭐 특별한 멋진 율동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이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요. 그래서 모두 다 싸이한테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괴짜지만 일관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창사 이래 역사상 최초 10억 뷰를 달성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글로벌 인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창의성은 어디서 올까?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뇌가 나오더라고. 여고생의 뇌도 나오고, 여대생의 뇌도 나오고, 주부의 뇌도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여대생의 뇌가 어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재미로 보라는 얘기고, 예를 보면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여대생들이 쇼핑, 그 다음에 다이어트, 연애, 남자는 늑대, 여행,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점 관리는 조금만, 취업 박도 조금 있고, 밥 사줄 선배 이런 거 찾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조사한 거에 따르면 강의는 전부 재미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강의는 전부 재미없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내가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요새 이제 뇌과학이 한참 이슈로 떠오르잖아요. 그 뇌과학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남성은 상당히 운해적인 캐릭터가 많고 여성은 잔해적인 캐릭터가 많다. 그래서 남성은 디시전 메이킹을 좀 빨리 하고 여성은 또 감성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그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는 좀 느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대부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요새는 좋은 영상기기가 많이 있어요. MRI 같은 뇌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있는데, 그 MRI로 어떠한 이슈를 주고서, 여성의 뇌가 디시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남성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 걸 봤더니 통계적으로 남자는 예를 들어서 운해형이다 그러면 운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운해에서만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같이 아주 복잡하게 영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용하고 남성은 한쪽 뇌만 주로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되게 우뇌성이 남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그 우뇌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직관이 강하고 또 아이디어를 잘 내고 추진력이 강하고 대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고 꼼꼼하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잘 띄운다. 예를 들어서 배려를 잘 하고 상대방 분위기를 잘 조절하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 한 개인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직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에는 이런 인재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더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우리 실험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험실에 굉장히 그 분석적인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이렇게 돋보이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잘 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리더십이 있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추진력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상당히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남자. 그게 이제 뇌생남이라고 그러대. 그 뇌생녀는 상당히 여성적이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만 추진력이 강한 여성. 그런 여성은 뇌생녀로.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창의적인 좌뇌 우뇌를 동시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자료 찾다 보니까 여기 그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화여대 학생인데 현대자동차에 여기 보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아이들이 아트카 프로모션 거기에 지원했던 학생이에요. 저희가 너무 무모하게 생각했다는 느낌도 사실 있었는데요. 자동차랑 굉장히 현대적인 상물이잖아요. 그런 표면에 어떻게 가장 전통적인 재료인 자개가 그런 융합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좀 더 새로운 그런 걸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개를 재료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젊으니까 무모하고 무모하니까 새로운 이름이다. 이게 뭔 정답이야? 새로운 컨텐츠가 몰라 이게 영혼과 육체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저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이거는 이 자동차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융합 기술의 아주 산물이에요. 저기에는
케미스트리도 있고 재료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기계공학도 있고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예술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작은 변화에 창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자개 입힌 자동차 봤어요? 자개 입힌 자동차 못 봤죠? 이게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죠. 이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은 굉장히 대단한 것을 발견해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역사 속의 창의적 인물을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창의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보면 여러 역사 속의 창의적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맨델 또는 기베르티, 산초, 칼융,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 그리고 엑스레이 발명한 렌트겐,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코페르니쿠스, 라이트 형제, 전부 과학기술자 아니면 예술가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토마스 켈빈, 프로이드, 다윈, 빈센트 반 고흐,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모차트 이렇게 예술가 아니면 과학자예요. 그죠? 응? 그렇지만 저 시대에 사람들은 과학기술자면서 인문학자였고 또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융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최근에 그런 창의성이라는 것이 꼭 과학기술, 예술, 인문학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요새 TV 봤는지 모르지만 TV에서 보면 먹방 프로그램에 굉장히 여러 스타 셰프들이 소개돼요. 네? 스타 셰프들이 소개되는데 여기 그 프로에서 여기 위기의 막걸리라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막걸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아주 그 한국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요리를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꽤 창의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요리에 스토리를 집어넣어요. 스토리텔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예능적이고 또 말도 잘해요. 그래서 상당히 예능적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점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셰프 중에 제가 감동받은 사람은 이 임지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식당이 옛날에 청담동에 있었는데 양평에 산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일부러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음식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셰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TV 프로에서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은 어떠냐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요리를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새로운 요리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 사람을 알려줬는데요. 굉장히 아주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 감상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이런 에드워드 컨이라든지 샘 킴, 최현석인가 이런 사람들 전부 TV에 요새 자주 나올 거예요. 아마 TV 본 사람들은 잘 알 텐데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작품 그러니까 푸드 디자이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술가예요, 예술가. 거기에 상당히 예술성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리에 예술성을 집어넣어서 또 스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창의로운 그런 식단을 마련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방장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음식점에 취직해가지고 요리사로 그릇 닦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리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유학파들이에요. 유학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도 경영해요. 여러 개를 경영해요. 경영학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에 융합적으로 지식이 꽤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 분야에 이런 그 새로운 창의성이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한다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동아 사이언스도 보니까 여기 강석계 과학 카페에 보면 이제 과학도 요리가 돼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금성의 대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풀에 그
달걀 흰자로 이렇게 거품 내는 그 디저트 요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쿠킹할 때 온도를 몇 도로 하게 되면 별 안에 단백질이 어떻게 구조가 변성돼 간다. 뭐 이런 연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참관할 수 있다는 참관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나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the cooking is 제 전공이 화학이니까 the cooking is chemistry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 수업 때도 얘기하고 또 선생들끼리도 교수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화학은 쿠킹하는 거야. 학생들한테도 야, 화학은 쿠킹하는 거야. 쿠킹. 왜냐하면 화학은 실험 학문이고 합성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쿠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쿠킹한다. 그런데 이런 책자가 있더라고. La cuisine, c'est aussi de la chimie. 이런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쿠킹은 케미스트리다. 쿠킹도 역시 화학이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쿠킹을 왜 내가 케미스트리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네? 하면 여러분 쿠킹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쿠킹을 해주게 되면 그냥 엄마가 아무렇게나 막 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쿠킹을 할 때 어떻게 해줘요? 좋은 재료를 사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도록 쿠킹을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거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그 엄마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예? 연구할 때도 똑같아요. 학문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제발 여러분의 테마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몇 년, 2009년도에 아마 이거 잘은 모르는데 과기부에서 예전에 그 뭐 29인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창조적 공학자 거기에 저보고 인터뷰하자 그래서 하긴 했는데 좀 부끄러운 사진이지만 그때 학문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학문을 몸으로 하는 거. 그럼 저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그럴지도 몰라요. 학문을 왜 몸으로 해? 머리로 해야지. 머리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학문할 때 머리로 해야죠. 머리를 하는데 머리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기를 때 머리로만 길렀어요? 응? 얘 잘 키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진자리 마른자리 다 닦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으로 키웠어 엄마가. 네. 사랑으로 몸으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요게 내가 저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보고 야, 저 당시가 언제냐면 저기 박정희 정권 시대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우리나라 GNP가 그때 뭐 120불 막 이럴 때 엄청 못 살 때, 엄청 가난하게 살 때인데 그때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길은 공학을 하는 길이다. 기술을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대에 가긴 갔었는데 공대에 가가지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학교에 연구하는데 여러 설비가 너무 열악했어요. 연구 설비가 거의 없었어. 그냥 빈방이었어, 빈방. 실험실이. 그래서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내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았고 항상 이렇게 목말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네스코 장학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 공대에 가서 이제 고체 물리 화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 잠깐 얘기할게요. 그때 내 지도 교수가
테츠로 교수라는 사람, 나카무라 테츠로 교수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조교수였어요. 젊은 교수.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교수였었는데 응용 물리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저쪽에 그 동경 공대를 택해서 가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논문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분이 이제 어떤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 선생님을 택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일본의 그 교육제도는 조금 달라서 미국이나 한국하고 달라서 그 왕초 교수가 있고 왕초 교수 밑에 조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교수 밑에 조교수가 있고 조교수 밑에 조수가 있고 그 밑에 학생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도교수는 나는 사실은 거기 밑에 있는 조교수에게 지도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 왕 교수는 전공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교수를 지도교수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일본의 제도는 왕 교수만 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안 갔어요.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갔었는데 하여튼 몇 주 동안 이렇게 그 학교 오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 본부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조교수를 내 지도교수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저 젊은 그 교수님이 고자이킹의 교수님이 저보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않고 딴 테마를 줬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테마를 줬어요. 여기 이 선생님이에요. 여기 나카무라 교수. 요게 나예요. 여기가 26살 때요. 그때 이 나카무라 선생, 이게 왕 교수예요. 여기 계신 분이. 왕 교수고 여기 이제 그 조교수인데 이분한테 이제 테마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테마를 안 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또 저 선생님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저 선생님하고 이제 기싸움을 한 4주 정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테마를 안 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이 테마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선생님을 정해가지고 찾아온 건데 나에게 그 자기적 성질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테마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주 정도 지나서 그 선생님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디에 돈을 내고 혼자 앉아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선생, 얘기해가지고 저 테마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학문하는데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학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선생님의 테마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거의 뭐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자고 진짜 몸으로 일했어요. 계속 왜 그랬었냐면 한국에 없었던 그 많은 기자재들이 있었어요. 실험실에. 그래서 6시 퇴근 이후에는 거기 있는 기자재를 다 틀었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은 연세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갔었기 때문에 실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그 모든 데이터를 들고 가서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그랬댔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거절했어. 안 된다. 와서 다 다시 해라. 그래서 엄청 실망했댔어요. 그 실망했지만
실망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논문을 안 썼어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은 오퍼도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석사만 하고 있었지만 그때 뭐 예를 들면 전임의 자리를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 학문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독일로 갔어요. 그 후에 이제 독일에 이제 그 도이치 아카데미시 아우스타우슈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독일로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기초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공과대학에서는 대개 뭘 가르쳐 주냐면 노하우를 가르쳐 줘요. 노하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대부분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때 매번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었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지? 그런 no why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야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공학에서 자연과학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학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화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독일 뮌헨 대학 가서 화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고체 화학을 공부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여러 이제 그 학술 잡지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유럽이 고체 화학이 엄청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고체 화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그쪽으로 떠났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기초 학문에 처음 입문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닐 시절은 66년도 내가 입학을 했거든, 대학을. 66학번이에요, 66학번. 여러분 몇 학번이에요? 네? 66학번인데 그 66년도, 70년도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학내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데모하기 때문에 되게 종강할 때쯤에 선생님이 한번 오시거나 그래서 거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기초학문을 공부할 때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대학원 수업도 듣고 학부 수업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실험하고 또 수업 듣고 막 이렇게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편하게 지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예? 절대 공짜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내가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독일에서 학위 받고 서울대학에 이제 왔어요. 그 서울대학에 오기 전에 고체화학을 잘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무기화학 연구소에 포스닥을 하다가 서울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프랑스 연구팀들하고 고체화학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제1차 함불 심포지움, 그 다음에 2년 뒤에 1995년도에 2차 함불 심포지움 프랑스 보르도에서 했어요. 여러분 보르도 와인 알죠? 보르도 와인. 보르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디너를 샤또 스미드 라피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와인 샤또에서 컨퍼런스 디너를 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또 TGV를 고속철을 뭐 프랑스부터 도입하느니 뭐니 이런 그런 국가 간의 이런 거래가 있을 때예요. 이때 저하고 같이 갔던 프랑스에 같이 갔던 분이 김시중 과기부 장관 같이 이제 여기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81년도에 서울대 와서 근무했었는데, 그 서울대 와가지고 근무해서 새롭게 실험실을 차렸는데, 그냥 숨이 콱 막혔댔어요. 여기 와서 정말 과학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에, 그때도 이미, 내가 귀국했을 때도 이미,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어려움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해 강의하고 둘째 해, 셋째 해 지나고 나서, 학교에다가 서울대학교 우리 저한테 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못 있겠다. 그냥 다시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응? 다시 나가서 새롭게 학문을 좀 보완하고 와야 되겠다. 학문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내가 실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보내줬어. 보통은 사바티카를 보내면 7년째 가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안식년을 7년마다 이렇게 가요. 우리 유하여대도 7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바깥에 외국에 가서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혼자 안식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데, 이때 81년에 와서 84년도에 프랑스 시에나르스 보르도일 대학에 안식년 따놨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가지고 학교에다 좀 빨리 보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내줬거든. 그때 이제 모습이에요. 거기 프랑스 연구실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헤맸어요. 새로운 분야를 찾는데 외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 당시에 내가 느꼈을 때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아이디어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연구 장비가 무지하게 좋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슝 달리는데 우리는 티코 타고 막 따라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벨상을 내다보고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그러면 거대 과학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대 과학 시설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대 과학 시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사광을 이용한 X선 흡수 분광법을 이미 물리학에서는 도입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화학 쪽에서는 또는 재료 분야 쪽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 연구를 시작할 초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거 지금은 포항에 방사광 시설이 있는데, 그 전에 항상 일본에 가서 일했어요. 일본에 포톤 팩토리라고, 스쿠바에 있는 포톤 팩토리에 가서 일을 해서 논문들을 계속 냈었는데, 그래서 이 분야, 화학이나 이 고체화학 분야, 많은 젊은 과학도들에게 이 분야들을 소개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하여튼 84년도에 내가 사바티카를 간 이후로 계속해서 20년 넘게 계속 공동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업적들을 많이 냈어요. 프랑스 연구팀들하고. 프랑스에 가서는 또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는데, 그게 극한 기술이에요. 극한 기술. 보통 이 실험실에도 실험 장비가 있고 저 실험실에도 있으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실험실에는 없는 장비를 써서 실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고압 연구실에 가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기압, 100만 기압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아주 높은 압력하에서, 다시 얘기하면 지구의 코어에서, 지구 핵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많이 냈는데, 그때 프랑스 정부로부터 아카데미 기사장을 받게 됐어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극한 조건에서의 화학, 극한 조건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연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 있잖아요. 그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적절한 온도에서, 적절한 온도에서 압력을 한
6만에서 10만 기압 올리게 되면 그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그 상이 변해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는 새로운 케미스트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제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변해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융합이라는 데 이제 착안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백서 발표한 뒤에 나노 기술이 소개된 다음에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다른 분야와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제 찾았어요. 되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찾을 때는 되게 우리들이 약간은 인문학적인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고 잘 알잖아요. 영화에도 소개되어 있고 사이언스 픽션에도 나오는 이 스파이더맨은 사실은 합성어잖아요. 스파이더와 맨의 합성어. 그렇죠? 거미와 인간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를 분자 레벨 또는 애톰 레벨에서 저렇게 해주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착안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스파이더맨이 이거는 사람 가치도 거동하고 거미 가치도 거동하죠. 그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지만 하여튼 급하면 여기서 거미줄 나오잖아. 여기서. 그쵸? 거미 같이 거동하죠. 그렇지만 이 스파이더맨은 또 사람과 같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알아요? 기억해요? 스파이더맨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천장에 거꾸로 거미줄로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거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분자 레벨에서 저런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분자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게 생명체가 아니래도 돌연변이적인 물질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뮤테이티브 매테리얼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무하고 배추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름을 무추 이렇게 붙였는데 레비쉬 또는 캐비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줄기에서는 배추가 나오고 뿌리에서는 무가 나와. 그러면 무, 배추 따로 심을 필요 없이 무추 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분자 레벨에서 해보자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기술은 이제 나노 물질에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나노 기술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나노는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 이니시에이티브, 내셔널 내노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티브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 처음 일본의 반도체 기술, 이런 일본의 상업적인 그런 그 기술을 모두 극복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뭐냐? 그래서 나노 여기 내셔널 사이언스 커미티에서 저걸 결정한 거예요. 내노 기술이다. 내노 기술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내노 기술은 10억분의 1 크기를 얘기해요. 10억분의 1m. 그러니까 분자와 큰 벌크의 물질 사이에 있는 분자의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분자 덩어리 물질은 분자 같지도 않고 큰 벌크의 물질 같지도 않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노다지다. 노다지광이다. 새로운 물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도에 내노백서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연구비를 넣으면서 내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는 1995년도 이때 내노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그 당시에 국가 그 연구비 주는 기관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노 학회를 갖다 한번 해서 우리나라에 내노 화학을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내노 과학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못했어. 그런데 1996년도에 서울대학에서 그 우수연구센터라는 연구비를 확보했어요. 그
여러 명이 하는 그룹 연구하는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연구비를 이용해서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pore, Nanoparticle, Nanocomposite Chemistry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저게 아마 세계 최초의 나노 학회일 거예요. 예. 근데 저때 나노 학회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나노 과학자들을 불러서 연사로 뽑고 우리나라에서도 뽑아서 이제 학술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미국, 독일, 일본 내가 편지 다 보냈는데 내가 이 나노 학회에 당신이 와서 연사로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노 관련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내노가 뭐냐고 나는 내노 모른다고. 그 초청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학회는 한 100여 명이 참석해서 잘 끝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 백서 발표하기 이미 4, 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내노 학회를 한 거예요. 내노를 미리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노 기술이 절대 외국에 뒤지지 않아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노가 뭔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내노는 그리스어로 네노스라는 뜻이에요. 네노스는 난장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1.7m 170cm 키를 가진 사람을 10억분의 1로 줄이면 1.7 나노미터인데 1.7 나노미터는 물 분자 한 4개가 모인 크기예요. 물 분자가 4개, 5개 이렇게 모인 아주 작은 크기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10억분의 1로 줄여주게 되면 골프공 있죠? 네? 그 사이즈로 아주 작아져요. 네? 그렇게 아주 작은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원자보다도 커요. 원자보다도 크고 분자 하나의 크기보다도 보통 작은 분자들보다는 큰 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분자의 덩어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물체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동전이 한 2cm 정도 되고 벼룩이 한 1mm 되고 적혈구가 100만 분의 1인데 뭐 5마이크로니까 그렇죠? 10의 6승이니까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0만 분의 1 크기예요. 1000만 분의 1m.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라는 분자, 단백질 분자가 뭐 여기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겠지만 이건 1억 분의 1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본 60라고 버키볼이라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탄소 공처럼 생긴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 한 개 크기가 1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작은 그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노 크기의 물질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엮으면 애들이 레고 갖고 장난하잖아. 뭐 빨간 레고, 노란 레고, 파란 레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자 레벨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A, B, AC, AD 그러면 이게 이제 무기물이고 이게 무기물이면 무기무기, 이게 유기물이면 무기유기, 이게 바이오 분자면 무기바이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런 물질의 세계는 이미 자연에 있어요. 네이처를 모방하면 돼요. 네이처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복이죠, 전복. 근데 전복을 보면 전복 껍질이 되게 단단해. 엄청 단단해요. 근데 그 전복 껍질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부셔서 이 파괴된 단면을 이렇게 보면 파단면을 보니까 여러 개의 층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층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이 성분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칠판에 백목 있잖아요. 백목. 탄산칼슘.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탄산칼슘은 잘 부서지잖아. 잘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단한 성질을 갖는 게 이 탄산칼슘이 있고 그 사이에 단백질, 조개에서 나오는 단백질, 그 다음에 탄산칼슘, 단백질, 탄산칼슘, 단백질. 그래서 AB 이런 융합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여러 층이니까 잘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잘 찢어지지만 이런 책이 잘 찢어져요? 잘 깨져요? 잘 안 깨지죠. 이렇게 두꺼우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멀티레이어, 여러 층의 그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면 원래 지가 갖는 성질보다도 아주 독특한 돌연변이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이용한 게 도요타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있죠? 그 자동차에 렉서스라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 범퍼 재료에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을 다양하게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유기물하고 무기물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전기 저항이 없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알아내서 여기 이런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This Week in Science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또 CNE 뉴스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었어요. 여기 보면 New Route to Nano-Engineered Superconductor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New Route.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나노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게 1998년도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나노백서 발표하기 2년 전에 나노 엔지니어링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대서 특별됐어요. 1면에 나온 거예요. 1면. 이걸 연구한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네? 네, 권순재 박사라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나노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한 융합 기술이 계속 발전했는데 이게 2006년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떠오르는 10대 기술에 나노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2개나 있어요. 10개 기술 중에 2개가 있는데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건데 그게 나노 메디신, 나노 바이오 미케닉스. 나노 바이오 미케닉스는 왜 이제 뭐 이런 어떤 움직이는 구동이 되는 어떤 물질을 합성할 때 구동이 되는 물질인데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나노 물질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노 메디신은 나노 의약품, 나노 치료제나 나노 진단 물질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화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커버 레터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 안기어반트 인터내셔널 에디션에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네이처에 투고를 처음 했었는데 네이처에서는 임상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냈더니 네이처의 기자가 와가지고 금방 이걸 소개했어요. 네이처 뉴스에 하이라이트 했어요. New vehicle for gene therapy. 유전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vehicle.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디 암이 있으면 그 암 조직에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한 거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어디를 폭파시키려고 그러면 건물에 폭파시키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어야죠. 그 자동차 뒤에다가 폭탄을 싣고 가서 그 건물에 가서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죠. 자기가 비클이 되면, 자기가 자동차가 되면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가서 폭파시키고자 하는 데 가서 폭파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나노물질인데 나노물질에 그 약을 탑재할 수 있게 또는 유전자를 탑재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안테나를 달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암 조직과 암세포로 갈 수 있게 그걸 달고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프로브를 붙여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MRI로 측정할 수 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분광학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됐었고 미국의 CNE 뉴스라든지 보스턴에서 열렸던 MRS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미국 학회인데 거기에 8대 기술로서 하이라이트 됐었어요. 여기 이 8개의 연구 그룹이 있는데 그때 하이라이트 됐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나가는데 새로운 기술을 찾아나가는데 한 분야의 기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 나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기 물질을 유기 물질하고 접목시켜 나가고 유기 물질을 바이오 물질하고 접목시켜 나가고 그 접목시킨 물질을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노 메디신 쪽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나노 과학 기술하고 메디신하고 융합을 해 나가고 의학 기술하고 융합해 나가고 이런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학문의 융합 분야를 찾아 나갔었어요. 요새는 컨버전스가 어디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김치버거도 있잖아. 그죠? 김치버거도 있고 뱅킹 인슈런스가 합쳐진
뱅크쇼런스도 있고, 요새는 뭐 손목 시기형 피스잇, 그렇죠? 다 여기에 디카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컨버전스에 이렇게 자동차도 그 하이브리드 비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쪽에서는 전기를 충전하고 한쪽에는 가스를 충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융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하나의 학문과 또 다른 학문의 그 경계면에 새로운 게 항상 숨어 있는 거죠. 물질도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의 그 경계면에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에 2004년도에 와서 국가 대형 과제를 그 우리 미래부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나노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그 영역에서 경계면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런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약물 전달 시스템도 있고 유전자 전달 시스템도 있고 또 진단 기술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도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의 경우에 여기에 비클이 있으면 이게 자동차면 이 자동차에 약을 탑재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찾아갈 수 있게 환부를 찾아가가지고 그 환부에 가서 약을 갖다 방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또는 바코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뭐가 문제냐면 세이프티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세이프티 문제, 특히 이제 가짜가 엄청 많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심지어 뭐 항암제도 가짜가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약들이 가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가짜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래서 이제 바코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유전자에는 CGTA라고 하는 염기 4개가 서로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바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뭐 DNA 칩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진짜인지, 이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그 가짜 때문에 교란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면 뭐 풍기 인삼이 중국의 인삼이 가짜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국 인삼인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력 추적이라든지 진짜 가짜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DNA 바코드 시스템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 DNA 정보에 또 그 DNA에다가 형광을 붙여가지고 DNA가 광학 DNA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을 때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크게 업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융합기술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요새는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군사 장비라든지 또 이런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나노미케닉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옷을 탁 입으면 거기 여러 그 기술들이 융합 기술들이 다 접목돼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 옷을 입으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고 무거운 것들 이렇게 들 수가 있고 그런 하여튼 소위 우리 일상생활에 편하고 또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또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물과 사람 이게 IoT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부 연계돼서 정보가 같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우리 일상생활할 때 자유롭게 우리 그 현대 기술을 다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 뭐 전기밥솥도 켤 수 있고 창문도 닫을 수 있고 가스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점차 더 보편화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학기술도 엄청 빨리 변하고 사회 시스템도 빨리 변해요. 그렇죠?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타이프로 쳤어요. 타이프로 치고 오타가 나면 그 흰 페인트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치고 또 너무 많이 잘못 치면 종이 빼내고 새로 넣고 치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쓱 지우고 다시 싹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기 위해서는 그 해안이 얻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두루 섭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 얘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리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해주고 싶어요. 엊그제 이제 그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어가지고 거의 2,5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게 다 예측됐다고 하거든요. 프랑스 연구진에서 대규모 진앙지가 여기 네팔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그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만나는 데는 요 다음번에 거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지구과학자들이 다 예측을 했었고 또 일주일 전에 지질학자 50명이 네팔의 카트만두에 모여가지고 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정말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과학자들은 그럼 과학적 사실만 발표하면 되는 걸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관여해야 되는가? 정책 결정자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009년 4월 이탈리 중부에 라퀴일라라는 곳이 있어요. 라퀴일라에 엄청나게 여기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여기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거기 이탈리에 방재청에 그 커미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커미티 위원장은 홍수 전문가가 했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지질과학자였다 그래. 지구물리학자들이어서 충분히 예측을 했다는 거죠. 예측을 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이 있었대요. 작은 지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커미티에서 원래 텔레비전에서도 다 방송이 되려고 취재진들이 다 와 있는데 위원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지진 없을 거야. 예진이 있어가지고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이게 인도판이 만나는데 이미 조금 이렇게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서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식으로 커미티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취재를 했을 때 껍죽대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피난 갔던 사람들도 집에 와서 와인이나 마시라고 그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취재했으니까. 정식 위원회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실제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도 뭐 300명 이상이 죽었고 그 다음에 1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 세월호 나고 그 후처럼 이태리가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도대체 과학자라는 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느냐. 그 중에 죽은 사람 중에 29명은 피신에 있다가 또 왔대.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있다가 29명이 또 죽은 거예요. 거기 와서. 그래서 전 국민이 하여튼 분노가 들끓어가지고 저 징계해야 된다. 저 과학자들. 그래가지고 과실치사 혐의로 전부 징역 6년에 시형을 선고하고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6년 실형 선고하고 1,000억 불인가 벌금도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나머지 그 6명은 전부 사면이 됐어요. 근데 책임자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제 그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위의 법원이 뭐예요?
상고한 다음에 또 한 번 또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게 현대판 21세기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대한 스푼날 마녀 사장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과학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내놓을 때 확증적인 예보를 해서는 안 된다. 확증적 예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학자들의 경우에 저런 재난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자세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예보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하는 자세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걸 뭐 그냥 노벨상을 향한 9가지 길 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제2의 마리 큐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이거 여기 소개할게요. 여기 보면 노벨상을 향한 9가지 길에서 이렇게 헬리콥터 뷰를 가져라.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숲을 전체를 보라는 그러니까 큰 뷰를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적 문제를 제기할 때 자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적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프로블렘 할 때 거기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때 큰 뷰를 가지고 큰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실험학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험을 해봐야 돼. 머리만 쓰지 말고 몸으로 직접 하라고요. 몸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do an experiment 해야 되고 그 다음에 keep it in the family. 마리 큐리도 피에르 큐리하고 같이 노벨상 받았잖아. 그렇죠? 파트너를 잘 선택해야 돼. 자기 연구 협력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 그렇죠? 학문하는 자는 학문에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be patient. 여러분 집착하라고 내가 거기 해석했는데 patient 인내하라가 아니라 집착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제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 엄마가 여러분 기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끼 나면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잖아. 먹이고 뭐.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울면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어디 아파서 그런지 변을 봐서 그런지 다 알잖아. 엄마는. 근데 남의 집 새끼는 알아요? 이렇게 하고 왜 울지 쟤? 그러고 말잖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patient.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get lucky. 그 다음에 진일사 대천명. 운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be a woman. 지금까지 남자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여자한테 확률이 점차 높아져.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의 과학 인구가 많았잖아. 근데 점차 지금 여성의 인구가 높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be a woman. 남자 받기 되게 어려워. 너무 많은 사람이 대상자가. 그 다음에 노벨상은 죽으면 못 받아요. 그렇죠? Live a long life. 오래 살아줘야 돼. 그 다음에 벼랑간 여러분이 노벨상 받았어. 엄청 스타가 됐어요. 응? 눈 뜨고 났더니 영웅이 돼 있어. 근데 미리 데뷔하지 않으면 거기서 몰락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노벨상 수상 후를 미리 데뷔해. 노벨상 받는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알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인기 연예인들도 추락하잖아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과학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뉴턴의 사과는 만일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21세기에 와서 스티브 잡스는 아담스 애플을 한번 물었잖아. 여기에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과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또 새로운 창의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리지 그림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사랑이 넘치고 창의가 꽃피는 이하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구 과제가 있을 때 무척 사랑해야 돼요. 집착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면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